자, 아마 1강, 2강, 3강까지가 오늘 나가질 것 같고요. 아마 다못 나간 데까지가 그게 될 것 같아요. 자, 1강, 입자 운동. 자, 지금 두 가지 단어가 나와 있잖아. 그지? 첫 번째가 입자고 두 번째가 운동입니다. 과학과 관련해서 우리가 과학과 관련한 여러 가지 책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다면 대략적인 여러 가지 뜻들을 알고 있잖아요. 잠시만. 그런 것 중에 우리가 입자라고 하는 말은 물질을 구성하는 단위 입자들을 말하고요. 보통은 이제 분자도 있을 것이고 이온들도 있을 것이고 원자들도 있는데 얘네들을 그냥 총칭해서 부르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급적이면 화학은 오늘은 책에 필기를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노트 필기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러면 입자 운동은 결국 뭐냐면 이 물질을 구성하는 이 단위 입자들이 스스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입자 운동이야. 그리고 요게 이번에 이제 지난번 턴에는 내가 깜빡하고 놓쳤던 건데 우리 열과 관련해서 온도와 열이 있었잖아요. 그때 내가 아마 니한테는 이거를 설명을 안 했을까. 내부 에너지라는 개념이 있어.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개념은 알잖아. 입자들이 가지는 총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합한 걸 내부 에너지라 그러거든요. 즉 입자 운동은 내부 에너지가 클수록, 같은 말은 온도가 높을수록 대단히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고체보다 액체보다 기체가 더 활발합니다. 에이, 쌤, 칠판 가만히 있는데 뭐가 움직여요? 사실 칠판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다, 끊임없이 엄청나게 우리가 원자 단위로 들어가서 본다면 막 떨리고 있다는 거지, 지금. 그게 입자 운동이에요.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 증거가 있어요? 응? 증거? 입자 운동 때문에 생기는 현상?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을 거잖아요. 그 첫 번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증발입니다. 사실 우리가 증발을 쉽게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같이 공부해야 돼요. 끓음을 배워야 되고요. 응결을 같이 배워야 돼요. 자, 정확하게 증발과 끓음과 응결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셋 다, 증발과 끓음 두 가지 다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기화에 해당하는데 우리가 아마 뒤에 곧이어 배울 거예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증발이 일어나는 것은 끓는 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원래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증발은 언제 일어난다? 끓는 점보다 낮아도 일어나요. 심지어 영하에서도 일어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교실 중에 이 교실에 앉아 있는 학생 중에 한 명은 군대에 가겠죠. 이제 운이 없어서 저기 최전방으로 날아가면 한겨울철에 빨래를 해서 널어 놓으면 빨래가 올 수도 있다는 걸 배워요. 부산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알아? 그 꽝꽝 얼어붙은 빨래가 시간이 지나면 마른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다? 얼어있는 상태에서도 증발은 일어나. 자연의 신비입니다. 끓는 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고 그 끓음은 끓는 점에 도달했을 때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리고 증발은 어디에서만 일어나느냐? 액체의 표면에서만 일어납니다. 끓음은요? 액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자, 무슨 소리냐? 요렇게 이제 우리가 물이 어떤 냄비나 이런 거에 물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끓음은 뭐냐면요. 끓음부터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냥 대충 그리면 돼요. 여기에 물방울, 물 분자 하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물 분자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물 분자들이 있겠지. 그리고 이 물 분자들끼리는 분자와 분자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으로 이렇게 잡혀 있을 거라고. 맞지? 그러면 우리가 끓는다는 거는 뭐냐면 가열을 통해서 얻어낸 열 에너지를 가지고 이 입자와 입자가 서로 끌어당기는 이 결합들을 다 부수고 나면 여기서 이 분자는 액체가 아닌 기체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도망쳐 나오는 게 끓음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다 끊기 위해서 필요한 열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온도가 끓는 점이라는 거야. 그래서 물은 100도가 되면 내부에서부터 물이 수증기로 바뀌어서 뽀글뽀글 거품으로 올라오는 거야. 그런데 증발은 어디에 있는 입자냐면 여기에 있는 입자인 거야. 표면에 나와 있는 입자. 그럼 얘는 봐봐. 둘러싸고 있는 힘이 어때요? 내부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하겠지. 그리고 얘가 원래 이 끊기 위한 힘을 여기서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입자가 운동하면서 예를 들어 요 밑에서 다다다다다다다닥 도움닫기처럼 운동해 오던 중이었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이 밖에 나오게 되면 뭐도 일어나죠? 밖에서부터 뭐를 받을 수도 있죠? 열을 추가로 더 받을 수도 있겠지. 맞지? 이런저런 모든 그런 힘들을 다 받아서 표면에서 탁 도망쳐 나오는 거. 이게 증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발은 끓는 점보다 낮은 온도 액체 표면에서 일어나는 게 증발. 끓음은 끓는 점에 도달했을 때
액체 내부 모든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게 끓음이야. 그럼 응결은 뭐냐? 증발돼서 나간 게 수증기잖아. 이 수증기가 입자 운동을 하다 보면 그냥 지 혼자 뛰어들 수도 있겠죠. 혹은 이 통이 매우 차갑다면 요 옆에 있던 물방울 분자가 요 차가운 곳에 열을 뺏기고 물로 바뀌어서 컵에 들러붙을 수도 있겠지. 그지? 여기서 요렇게 뛰어들거나 물 분자가 차가운 물체 표면에 들러붙으면서 물방울로 바뀌는 거. 이게 응결이에요. 응결이란 수증기가 입자 운동 혹은 찬 물체 표면에서 기체가 액체로 변화하는 게 응결이에요. 자, 그러면 이 증발과 관련해서 언제 잘 일어나냐? 자, 증발이 잘 되는 조건. 자, 첫 번째. 온도가 높아야 됩니다.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된다? 입자 운동이 더 활발하겠지. 그래서 쉽게 도망쳐 나올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 책에 습도가 낮아야 된다고 했잖아. 사실 습도가 낮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실제로는 우리가 증발이 일어나는 증발량이 응결이 일어나는 응결량보다 많아야 우리는 뭐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 증발이 되는 걸로 보여요. 그럼 이게 반대가 되면 뭐로 보일까요? 그치? 응결이 일어난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응결량은 습도와 관계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습도가 높다는 것은 요 물 위에, 요 옆에도 수증기가 지금 되게 많다는 소리야. 그러면 당연히 뛰어들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증발이 100개 돼서 응결도 100개 돼서 증발된 게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인다는 거지. 물이 안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습도가 낮아야 잘 돼요.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어야 돼. 왜? 그래야 수증기가 다른 데로 이동하겠죠. 봐봐. 물이 증발되고 나면 원래 수증기는 요 위에 모여있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람이 안 불면은 그냥 여기 있던 수증기가 지네들끼리 응결되거나 물에 들어가거나 하기 쉽잖아. 근데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 날려가 버리죠. 그럼 여기에는 응결이 안 일어나겠지. 그리고 여기 또 수증기가 없어졌으니까 빈자리가 또 생겼잖아. 그럼 또 뭐 될 수 있어? 또 증발될 수 있는 거야. 네 번째가 표면적이 많아야 돼요. 왜? 증발하는 위치죠. 한 번에 더 많은 증발이 가능해야, 그지? 한 번에 증발이 더 많이 될 수 있어야
말 그대로 증발이 잘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 돼. 빨래를 어떻게 해야 잘 마르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치? 쫙 펴서 널어놔야 잘 마르죠. 꾹 짠 채로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잘 말라, 안 말라? 잘 안 마르죠. 왜? 표면이 쫙 편 거보다 적잖아. 그래서 그렇다는 거지. 자, 증발은 다 따라왔죠? 필기 조금 덜한 거 빨리 마무리하고 바로 이어갈게요. 자, 확산이란 모든 입자들이 입자 운동할 때는 대부분 특히 기체일수록 더 불규칙스럽게 운동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운동하는 과정으로 인해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입자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점점 퍼져나가는 현상을 확산이라 그래요. 이게 핵심이 뭐다? 퍼져나간다. 스스로 퍼져나가는 게 확산의 가장 핵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나오는 패턴이 바로 기체에서는 대부분 우리가 냄새나 향기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돼요. 그리고 액체의 경우는 잉크나 맛이라는 형태로 알려지게 됩니다. 이제 그 부산 사람들만 음식을 먹을 때 가지는 좀 이상한 특징이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아는데 부산 사람들은 꼭 해 먹는 게 있어. 그 맑은 그 생선 국물 있죠. 우리가 질이라고 어른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대구가 됐던 보거가 됐든 맑은 국물탕을 마실 때는, 그 국을 밥으로 같이 먹을 때는 국물에 꼭 식초를 뿌려요. 냉면도 아니고. 아니, 그거 있어. 다른 지역은 안 그래 먹어요. 부산만 그렇게 먹어요. 볶국이나 대구탕 같은 거 먹을 때 맑은 생선국에 꼭 식초를 한 바퀴 돌려요. 이러면은 이제 국물에 산미가 들어가면서 국물이 더 맛을 땡기게 하는 효과도 있고, 그 생선살을 좀 더 단단하게 응고시키는 효과도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모르겠고요. 나도 어른들이 그렇게 먹는 걸 봤으니까 나도 그렇게 먹고 있는데, 응? 분명히 나는 국물에 위에만 쭉 뿌렸잖아. 근데 조금 있으면 내가 그걸 굳이 막 휘휘 저어서 섞어주지 않아도 어떻게 된다, 시간 지나면? 그치, 국물 전체에서 식초 맛이 연하게 나죠. 그 다음에 그 아메리카노 같은 것도 어때? 컵에 얼음물을 담아놓고 위에 커피를 쫙 부으면 그 진하던 커피와 물이 쫙 이렇게 커피가 섞여 나가면서 좀 있으면 골고루 다 섞여버리지. 그게 둘 다 뭐다? 확산이다. 극단적으로 좀 장난스러운 그림을 그려보자면, 사람 신체의 두 부분을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렸습니다. 이건 뭔지 알겠어요? 코입니다. 여기 콧구멍. 그럼 이건 뭐일 것 같아요? 엉덩이에요, 엉덩이. 여기서 가스가 분출되는 일이 생기죠. 가끔씩. 지금 선생님이 특히 이제 극단적으로 지금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는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돼서 계란이랑 닭가슴살을 많이 먹는데 이 부작용으로 이런 현상이 종종 생겨요. 그래서 북 하는 순간 여기에 그 냄새가 나는 기체 입자들이 잔뜩 모일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이
확산이 안 일어나면 그냥 거기만 냄새가 나겠지. 거기에 내가 코를 갖다 대야 냄새를 맡겠지. 그런데 얘네들은 여기에 멈춰 있는다 아니면 불규칙하게 스스로 퍼져나간다? 그쵸. 각자 제각기 다양한 방향으로 막 퍼져나간다는 거지. 그러다가 그 중에 한 개가 쑥 들어가 버리면,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야, 누가 꼈어? 그죠? 사실 이 비슷한 현상은 학교에서도 경험할 수 있죠. 이제 학교가 완전 회신에 지어진 학교면은 좀 덜한데, 학교가 전통이 있을수록, 가로 열고, 낡았을수록, 여성용보다 특히 남성용 화장실에서 이 현상이 진하게 나타나죠. 그지? 냄새가 나죠. 특정 냄새가. 암모니아 기체의 고유한 찌릉내가 납니다. 맞지? 그죠? 그치. 왜 암모니아 기체가 물에 잘 녹아서 그래. 자, 그럼 이런 확산 역시 어떻게 잘 일어나느냐인데, 사실 이거와 관련해서 아까 내부 에너지 설명한 게, 진짜 이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내부 에너지는 사실은 아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라고 했는데, 그지? 이게 기체일 경우는 위치 에너지를 무시합니다. 입자간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운동 에너지 공식이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 운동 에너지 공식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 물리 뒤에 가면 배워요. 근데 이게 내부 에너지인데 얘가 뭐랑 비례하느냐?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아까 절대 온도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요? 절대 온도가 0도가 되면 기체 부피가 0이 된다 그랬지. 사실은 진짜 기체는 그렇게 되기 전에 상태가 바뀌는데, 과학 시간에 다루는 아주 이상한 기체가 있어요. 이상 기체라고. 이상한 기체예요. 동의어는 그딴 거 없는 기체예요. 이상적이다의 동의어는 그런 거 없다입니다. 걔는 상태 변화를 안 하고 입자 알갱이 크기도 없고 단지 그 질량만 가진 입자가 날아다니는데 필요한 공간의 크기가 부피란 말이야. 근데 입자가 안 움직이면 부피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래서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속력이 빨라지겠죠. 온도가 일정할 때 질량이 작으면 속력이 빨라지겠죠. 요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우리 앞에서 한 거 다시 그대로 이어갈게요. 확산은 언제 잘 되냐? 1. 온도가 높아야 돼요. 그래야지 입자 운동의 속력이 커지겠지. 맞죠? 두 번째는 고체보다 액체, 액체보다 기체인데 이거는 입자 사이에 인력이 작아야 된다는 거야.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은데 옆에서 인력으로 막 잡아당기게 못 가게 잡아당기면은 마음대로 움직이기 편해 안 편해? 근데 기체는 입자와 입자 사이에 인력이 있다 없다? 그래서 잘 퍼지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3번이 자 2번은 뭐가?
운동해야 될 입자가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를 물어본 거고, 그럼 얘가 퍼져나가야 되는 공간이, 퍼져서 날아가야 되는 공간이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진공이냐에서도 이렇게 돼요. 왜?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충돌이 덜 일어나요. 선생님, 고체에서도 확산이 일어날 수 있어요. 네, 있습니다. 사실 그 집에 그 방향제 같은 거 꽂아놓고 싶은데 방향제가 좀 비싸거나 안 예쁠 때가 있잖아요. 막 넘칠 위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풍선을 한 개 사요. 그냥 고무풍선. 고무풍선을 한 개 사서 넣고 싶은 방향제를 스포이트나 이렇게 해서 고무풍선 안에 몇 방울 떨어뜨려 놓고, 그 조금만 떨어뜨려 놓으면 돼. 향수를 뿌려놔도 돼요. 풍선 안에. 그리고 핸드펌프로 막 바람을 넣어서 이렇게 빵빵하게 부풀리잖아. 그리고 주둥이를 꽉 묶어. 그리고 그 풍선을 그냥 방에 놔두면 돼요. 우리 생각에는 안에 넣은 향수가 밖으로 안 나와야 될 것 같잖아. 아주 천천히 조금씩 흘러나옵니다. 즉 고무풍선 분 입자들 사이 빈틈을 비집고 향수가 어떻게 확산돼서 퍼져 나온다는 소리야. 하지만 그 속도가 느리니까 은근히 냄새가 오래 가겠죠. 거꾸로 역이용하는 거예요. 확산이 잘 안 되니까 냄새가 쭉 오랫동안 꽤나 유지가 됩니다. 대신에 냄새가 확 진하게 나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도 방법이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거운 입자와 가벼운 입자. 요건 질량이죠. 가벼운 쪽이 더 활발해집니다. 그거는 여기서 설명할 수 있겠다, 그치? 지금 요 책에 이번에 책이 바뀌어서 그 실험이 지금 이 책에서는 없어진 것 같은데, 잠시만 내가 복사를 다 안 해서 어쩔 수 없긴 한데 한번 잠시만 찾아볼게요. 되게 중요한 실험이 하나 있었거든, 원래는. 이번에 책 바뀌면서 실험이 하나 없어진 게 있는데, 요건 하나 꼭 보고 갈 만한 실험이라서 설명을 좀 해줄게. 옛날 ESC 책에 있던 실험이 하나 있어. 뭐냐면, 양쪽이 뚫려 있는 유리관에 한쪽에는 암모니아수를 적신 솜을 꽂아놓고 한쪽에는 염화수소 수용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뭐냐면 염산이에요. 요 두 개를 꽂아 놓으면 이 두 물질의 특징이 뭐냐? 둘 다 대단히 휘발성이 좋아요. 즉 증발이 되게 잘 돼. 특히 뭐가 물이 증발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암모니아 기체와 염화수소 기체가 이렇게 번져 나오는 거야. 확산으로. 근데 이 두 개를 이렇게 꽂아 놓잖아. 잠시 뒤에 중간에서 살짝 염산 쪽에 흰 연기가 생겨요. 네, 이 둘이 반응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인데 연기 사실은 기체처럼 이해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고체 가루가 생기는 겁니다. 공중에. 암모니아랑 염화수소가 만나면 염화암모늄이라는 물질이 생겨요.
고체 가루인데 이게 어디 딱 정중앙보다 훨씬 염산 쪽에 좀 더 가까운데 이렇게 하얗게 생겨. 응? 이 말은 뭐다? 암모니아와 염화수소 중에 암모니아가 훨씬 빨리 퍼져나간다는 소리죠. 왜냐하면 암모니아 분자가 염화수소 분자보다 질량이 반 정도밖에 안 돼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화학 원소 다 배우고 나면 분자들의 질량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비교하는 숫자를 말했을 때 암모니아는 질량이 한 17 정도 단위 돼요. 17단위 정도 되고 염화수소는 36단위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모니아가 훨씬 가벼우니까 암모니아가 약 1.4배 이상 더 멀리 날아가는 거야. 응? 그럼 우리 여기서 내가 왜 이 문제를 줬느냐? 혹시 영재원 합격한 거 있어? 뭐 어디? 강남? 경남? 강남? 그건 어디? 왜 학원 말고 그 교육청에서 하는 영재원 아니면 대학교 영재원? 교육청 영재. 그러니까 수학이든 과학이든 영재원이나 그 시험 칠 때 그럴 때 시험 평가 문제용으로 종종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게 옛날에는 이 연기 위치를 가운데로 옮기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연기 위치를 가운데로 보내기. 그럼 가운데가 아니잖아. 그러면 가운데도 같이 움직여가잖아. 어떻게 하면 된다? 저 아모니아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물질을 끼워 넣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사실 여기 요것만 생각해 보면 되잖아. 암모니아를 차갑게 식혀서 묻히면 돼요. 암모니아 온도가 낮아지면 암모니아 기체가 날아가는 속도도 느려져. 그러면 확산이 덜 일어나겠지. 아니면 염산을 좀 따뜻하게 데피거나. 그럼 너무 위험하니까 우리 암모니아를 식히는 쪽으로. 사실 이것 때문에 여자들이 모르는 패스트푸드점 남자 화장실에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소변기에 그 여성용은 어차피 큰 거 작은 거 공용이잖아. 남자는 소변용이 따로 있잖아요. 소변기에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버거킹 같은 데 가면 얼음을 가득 채워놨죠. 나프탈렌 같은 거는 그냥 냄새 자체를 줄이는 거고요. 나프탈렌 승화를 이용해서. 물론 그 온도도 떨어지니까 효과도 있지만 얼음을 채워놓는 게 사실은 효과가 더 좋아요. 소변기에 얼음을 잔뜩 채워놓으면 온도가 어떻게 될까? 온도가 낮아지니까. 그렇지. 퍼져나오는 냄새도 느린데 추가로 암모니아는 물에 대단히 잘 녹는 기체예요. 얼음이 녹아서 물이 뚝뚝 떨어질 때 올라오던 암모니아 기체가 잡혀서 같이 들어가 버려. 그러면 밖으로 냄새가 빠져나오는 효과가 훨씬 줄어든다는 거지. 그러면 사실은 물 안 내리고 오는 귀차니즘을 가진 손님들이 많아도 냄새가 훨씬 덜 나는 효과가 있다. 청소를 좀 더 게으르게 하더라도. 그래서 거기에 얼음을 부어 넣는 케이스가 대단히 많다. 알바들이 덜 귀찮을 수 있죠. 그래도 안 지저분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이해가 되죠? 자, 일단 요거 메모 필기하고 저기만 후딱 풀어봅시다. 11쪽만. 물질의 세 가지 상태와 변화. 여긴 이제 모양과 부피, 성질과 압축되는 정도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런 질문부터 하고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책상은 고체예요, 액체예요, 기체예요?
고체죠. 공기는? 물은? 유리는? 자,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생깁니다, 사실. 유리는? 액체라는 과학 주장들이 꽤나 많습니다. 유리라는 게 개발이 된 게 중세시대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저기, 유럽의 성당이나 이런 데는 어떻냐면, 중세 때 채워놓은 유리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스테인드 글라스나. 지금 그 유리의 두께를 정밀 측정해보면 위쪽이 얇고 아래쪽이 두꺼워져 있어요. 아주 느리게 천천히 흘러내렸다는 소리예요. 햇빛. 그러니까 매우 미세하게 천천히 흘러내는데 이건 고체에서 대류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우리 뭐 나중에 지구과학 멘틀에 보면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그것도 있고 그냥 원래 우리가 고체라고 하면 보통 결정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모든 입자들이 다 자기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되어 있는 상태를 결정이라 그러는데 유리는 비결정입니다. 입자들이 자기의 원래 위치에 다 가서 정확하게 굳어지면 사실은 석영, 크리스탈이 되는 건데 그 위치에 가기 전에 굳혀버린 게 유리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네, 냉각시키는 과정에서 가기 전에 굳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입자와 입자 사이의 인력이 사실은 상당히 약한 편에 속해서 어느 정도의 액체적 성질,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긴 해요. 대신에 그 흐르는 속력이 그렇지 매우 느리다. 근데 보통은 고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잠시만. 자 봅시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에 대한 거를 보자면 저 표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고체는 모양이 일정하죠. 맞지? 모양이 일정하다는 것은 외부에서 힘이나 압력을 받아도 부피 변화가 없고요. 즉 압축이 안 된다는 소리야. 잘못 설명했다. 모양이 일정하는 것은 흐르는 성질이 없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부피가 일정하다라는 말은 압축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 이유가 그 밑에 그림 봐봐. 고체들은 입자들의 간격이 어때? 그치? 간격이 매우 좁아요. 이래서 뭐가 안 된다? 압축이 안 되는 거고요. 입자 사이에 인력이 큽니다. 이게 흐르지 못하게 되는 현상인 거야. 이렇게 연결을 해서 같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렇다면 액체는 모양이 담는 용기에 따라 변해요. 이게 우리는
흐르는 성질이라고 부르는 거야. 대신에 부피가 거의 일정합니다. 부피가 거의 일정하다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거야. 이 말은 역시 뭐다? 압축되지 않는다는 소리죠. 왜 이렇게 되냐면 얘는 딱 봐도 규칙적이죠. 맞지? 얘는 입자가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하지만 간격은 조금 좁은 편이죠. 그래서 압축은 안 되는데 인력이 상대적으로 고체보다는 작아요. 입자 사이의 인력이.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된다? 흐르는 성질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흐르는 성질이 생길 수 있다는 건 입자의 위치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지네들끼리 자리 바꾸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체는 모양도 변하게 되고 부피도 용기 따라 변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해서 여기서 흐른다가 되고 여기서 압축된다가 돼요. 왜냐하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간격이 넓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입자 크기를 줄인 겁니다. 간격은 매우 멀고 인력은 사실상 없는 취급합니다. 즉 여기서 압축이 되고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요 사이를 우리가 비집고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해봐. 공기에서 뛰어다니는 건 별로 안 불편하죠. 왜? 입자와 입자 사이 간격이 충분히 멀고 입자와 입자의 힘이 약하니까 지나간다 해봐야 그냥 우리 얼굴에서 좀 부딪히는 정도라서 그냥 바람을 느끼는 정도인 거지. 근데 수영장에 몸을 담근 채 달리면 어때요? 좀 많이 불편하죠. 왜냐? 그만큼 나한테 와서 부딪히는 입자도 많고 그 빈틈 얼마 안 되는 걸 내가 비집고 지나가야 되니까 그만큼 쉽다 어렵다? 벽을 뚫을 수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요 입자와 입자 사이에 힘을 부수고 그 간격을 집어 벌려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안 되겠죠. 하지만 그래도 빈틈이 있으니까 아주 작은 기체 입자들은 뭐는 가능하다? 확산은? 자, 그럼 우리가 요 사이를 작은 입자라서 비집고 지나간다면 요거 확산되기 힘들긴 한데 안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얘보단 쉽겠죠? 엄청 쉽겠죠? 진공이면 그냥 내 맘대로죠. 직선으로 쭉쭉 날아가겠지.
요렇게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요거 빨리 요 세 가지 정리를 해 주시고요. 다 하면은 바로 넘어갈게요. 자, 요 개념을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요걸 한번 봅시다. 상태 변화. 사실은 물질의 상태는 누가 결정하냐면 주위의 온도와 압력이 결정합니다.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변화하는데 그 중에 더 큰 요인은 사실은 온도 변화가 더 큰 요인이 돼요. 응? 그래서 자, 요거 봅시다. 고체, 액체, 기체. 우리가 물질을 가열해 주잖아요. 물질에게 내가 에너지를 주는 거야. 그지? 그러면 물질은 에너지의 양이 늘어나겠죠? 우리 내부 에너지 개념을 도입한다면. 그 말은 열을 받았으면 입자 운동이 더 어떻게 되는 쪽으로? 그치, 활발해지는 쪽으로 변해가는 게 더 편한 상태일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고체를 가열하면 액체가 돼요. 액체를 가열하면 기체가 되겠죠. 아주 일부 특별한 물질들은 고체에서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응? 우리는 이 변화들을 각각 융해, 기화, 승화라고 불러요. 그러면 반대로 일부러 액체, 기체 위치 바꿨어요. 그림처럼. 응? 자, 물질을 냉각시킨다는 거는 그 물체로부터 열을 빼들어 오는 걸 말하는 거야. 냉각시키면 기체가 액체가 되겠죠? 액체가 고체가 되겠지? 그리고 아주 일부의 물질은 기체에서 바로 고체도 가겠죠. 그러면 기체가 액체가 되는, 그러니까 기화의 반대 변화잖아. 이거를 뭐라 그런다? 액화라 그러고. 액체가 고체가 되는 변화. 융해의 반대 변화죠. 뭐가 된다? 응고라 그러고. 기체에서 바로 고체로 가는 경우도 뭐라 그런다? 승화라고 둘 다 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잖아. 그래서 얘는 어디서 어디로 변하는지를 표현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대부분의 물질들은 고체, 액체, 기체를 다 가지잖아요. 그런데 승화하는 물질은 어떻다? 그 물질의 종류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승화하는 물질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로 드라이 아이스. 사실 얘의 정체는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리고 아이오딘. 나중에 이제 주기율표 가면 배우게 되는데, 아이오딘은 주기율표 오른쪽에서 두 번째 줄에 위치해요. 17쪽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참고로 아이오딘을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물질은 학교 보건실의 빨간 약. 학교 보건실에 있는 빨간 약의 정확한 약품명은 포비돈 용액이라고 돼 있는데, 그 녀석의 정체는 아이오딘, 아이오디나칼륨, 알코올 용액입니다. 기본적으로 젓갈색을 띠죠. 그리고 얘는 사실 나중에 중등 생물에서, 중위과정 생물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녹말을 만나면 청남색으로 바뀌어요. 초등 과정에서 영양소 검출할 때 밥에다가 아이오딘, 아이오디나칼륨 용액을 떨어뜨리면 청남색이 된다고 배우잖아. 그게 녹말 검출하는 시약인데, 아이오딘 자체가 바로 잘 안 녹기 때문에 아이오디나칼륨이라는 화합물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오딘과 아이오디나칼륨을 섞은 거를 알코올에 녹이면 잘 녹아요. 그렇게 해서 결합해 놓으면 아이오딘이 가지는 성질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기율표 오른쪽에서 두 번째 줄이 살균 능력이 있는 애들이에요. 독성이 있어가지고 균을 죽일 수 있거든. 맨 위에 있는 게 플로린, 어차피 이제 다다음 주 되면. 플로린, 네, 그게 불소예요. 그 밑에가 염소입니다. 우리 락스. 그 밑에가 브로민인데, 브로민은 약으로 잘 안 써요. 보통 사진 인화할 때 쓰는 약품에 들어가는 물질인데, 이건 약으로 잘 안 쓰고, 그 밑에가 아이오딘이 있어요. 얘네들은 다 독성을 가지고 누군가를 소독할 때 쓰는 물질이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남자 화장실 이야기하면서 나온 거, 나프탈렌. 석유 냄새 비슷한 무언가가 나잖아요. 옛날에는 그걸 어떻게 많이 썼냐면, 옷장이나 이불장 안에 좀약이라 그래서 넣어놨어요. 섬유를 갉아먹는 벌레가 있거든요. 좀이라는. 좀벌레가 옷장이나 이런 데 나무 안에서 살면서 섬유나 이런 것들도 갉아먹고 손상을 입히곤 했는데, 나프탈렌을 걸어놓으면 얘가 승화하잖아. 그럼 기체로 변해서 이불이나 이런 옷 섬유에 싹 묻어있게 되면 얘네들이 그 냄새가 싫어서 안 나와요. 옷 손상을 막기 때문에 그걸 넣어놓는데, 요즘은 사실 이거를 대신해서 하마들이 그 안에 들어있죠. 물 먹는 하마. 습도가 낮으면 그 벌레들이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아예 건조시켜버리죠, 바짝. 옛날엔 눅눅하기 때문에 그 벌레들이 더 옷 섬유를 많이 갉아먹었거든. 근데 건조시키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 우리나라는 특히나 여름철에 장마도 길고 하니까 습하니까. 그래서 그냥 나프탈렌을 넣어놨는데, 요즘은 그냥 물 먹는 하마를 많이 넣어서 처리해버리죠. 그리고 이거 말고 성에, 상고대, 눈과 비까지 사실은 다 승화예요. 비가 왜요? 라고 생각이 들지. 여러분들 구름 있잖아요. 저거 고체계, 액체계, 기체계. 액체입니다. 기본적으로 구름은 액체 혹은 액체의 고체라는 빙정이라는 얼음알갱이가 섞여 있거나 그래요. 온도에 따라서. 그런데 구름에서 비가 만들어지는 방법이 원래 뭐냐면, 우리나라 같이 그래도 온대 이상, 온대나 냉대나 한데 이쪽에 추운 동네는 구름에 물방울이 증발한 수증기가 아까 말하는 빙정이라는 얼음 조각의 승화로 들러붙으면서 눈이 되는 거야. 물이 어는 게 아니고, 물이 증발한 수증기가 승화로 뭉쳐져서 눈이 된 뒤에 얘가 내리는 동안 부산은 따뜻하니까
녹아서 비가 되는 거예요. 상태 변화가 되게 자주 일어나요. 어쨌거나 그래서 눈이 오는 것 자체는 승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스턴트 스프나 커피 플러스 스파게티 겉면, 우리 파스타면 있잖아. 파스타면 마트에 파는 거. 그거 전부 다 승화시킨 거예요. 라면 스프 이런 거 다 승화입니다. 인스턴트 커피 다 승화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라면 공장에선 라면 스프를 어떻게 만드느냐. 요즘은 액체 스프도 나오긴 한데 대부분 가루 스프잖아. 실제로 공장에선 진짜 커다란 냄비에 엄청난 가마솥 같은데 진짜 소고기도 넣고 파도 넣고 양파도 넣고 뭐 국물 재료 다 집어넣고 막 끓여 국물을. 진짜 라면을 국으로 끓여. 어마어마하게 크게. 그렇게 끓인 국을 식혀서 얼려요. 그리고 그렇게 얼리는 과정에서 그 국이 들어있는 용기에 공기를 빼냅니다. 진공 상태로. 그러다 보면 들어있는 공기가 다 빠져나온 뒤에 뭐가 빠져나오기 시작하냐면 얼고 있던 국물에 수분이 빠져나와요. 승화로. 얼음이 승화로 수분이 빠져나와. 그러면은 결국 뭐다? 그 건더기를 빼낸 국물에서 건더기는 걸러내서 말린 거는 따로 빼가지고 이제 우리 건더기 스프를 만드는 거고. 그것도 똑같게 되는 거지. 수분만 다 빠진 국물 덩어리에서 그거를 가루로 갈아가지고 조그마한 봉투에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만 넣으면 원래대로 돌아올까요? 그렇지. 뜨거운 물만 넣으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인스턴트 식품들인 거예요. 인스턴트 커피도 그렇게 만드는 거고 심지어 우리 파스타면 파는 것조차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이탈리아산 밀가루에 계란만 넣고 반죽한 그 계란 반죽을 기계로 밀어서 생면을 뽑아놓고 걔네들을 아까 라면 스프 만드는 그런 기계에 넣고 수분을 쫙 빼내고 굳혀버린 거야. 2차 대전 때 이탈리아군이 전쟁 중에도 맛있는 파스타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기술이에요. 전쟁 무기는 개발 안 하고 이상한 거나 개발하고 있어. 나머지는 우리가 상태 변화들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바닥 넘겨보면 19쪽에 각각의 상태 변화에 대한 예시들이 저렇게 쭉 있거든요. 자, 저 예시들을 한번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고 나서 하면 되는데, 자, 우리 요거 한번 잘 보자고. 가열과 냉각을 이야기했잖아. 응? 그러면 결국 우리가 가열하면 융해, 기화, 고기승화가 일어나죠. 난 맨날 고기승화요. 응? 이 과정에서 입자 배열은 점점 활발한 운동을 하게 되고 입자 사이의 간격도 점점 원래 간격도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냉각시키면 응고, 액화, 승화 점점
규칙적으로 배열이 될 거고 점점 운동이 둔해지겠죠. 그리고 점점 입자 간격이 가까워지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것 때문에 가열하면 부피가 증가하고요. 상태가 변할 때. 냉각하면 부피가 감소하는데, 네. 아까 우리 열 팽창할 때 물 그래프 이상했잖아. 물의 경우는 고체 부피가 액체 부피보다 더 큽니다. 물은 4도씨에서 부피가 최소가 된단 말이야. 4도씨에서 부피가 최소가 되고 4도씨에서 0도씨로 갈 때도 증가합니다. 부피가 오히려. 왜냐하면 아까 말한 얼음이나 눈의 결정 자체가 이렇게 육각형 구조잖아요. 육각형 구조를 만들면서 그 내부 빈 공간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얼면서 부피가 늘어나요. 그리고 여기서 심화. 나는 솔직하게 여기까지 안 가르치고 싶은데 부산의 모 학원에서 중등 과정에서까지 이 그래프를 가리키면서 이상하게 귀찮게 하는 학원이 있어서 에라 모르겠다 나도 가리킨다로 가는 거야. 아까 이야기했죠. 압력과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변한다 그랬잖아. 일반적인 물질은요. 고체, 액체, 기체 상황이에요. 이게 일반입니다. 그래프 모양이. 근데 요거 약간 요렇게 해도 요렇게. 그런데 물 그래프는요. 고체, 액체, 기체가 돼요. 뭐가 달라? 고체와 액체가 상태 변하는 그 선의 방향이 좀 반대로 기울어져 있지. 참고로 예를 들어 여기가 우리가 1기압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몇 도다? 0도인 거야. 여기가 100도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그래프로 뭘 설명할 수 있냐? 높은 산에 올라가면 물에 끓는 점은 낮아지고 어느 점은 높아져요, 오히려. 그리고 요걸 알 수 있잖아. 다른 물질은 봐봐. 액체의 압력을 높이면 고체로 가요. 다른 물질들은. 근데 물은 뭐가 된다? 고체의 압력을 높이면 액체로 가요. 녹아요. 스케이트 타본 적 있어? 스케이트나 썰매? 스케이트 날이 얼음에서 미끄러지는 원리 자체가 여러분들이 스케이트를 신고 얼음 위에 올라서면 스케이트 날에 압력이 집중이 되잖아. 그러면 날이 닿은 그 부분의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물 때문에 얼음 위에 스케이트 날이 미끄러지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사실 부산 사람들은 모르는 눈싸움의 필살비법. 부산 애들이 어디 스키장에 놀러 가거나 아니면 다른 친척 집에 놀러 가서 눈싸움 하다 보면 꼭 져서 와요. 내가 마음이 아파. 눈덩이를 던지면 안 날아가고 다 흩어져. 원래 스키장 눈이 잘 안 뭉쳐지는 것도 있는데 유독 못해요. 특히 부산 애들이 더 심해. 심지어 울산 애들한테도 지고 와. 던져본 적이 없어서. 알고 있어. 그래서 하는 소리야. 그나마 울산은 그래도 눈 구경이 조금 돼 있는 경우도 있잖아. 아니, 그래서 부산보다 많아요. 내가 옛날에 울산 왔다 갔다 해봐서 알아. 눈을 뭉쳤잖아? 그 뭉친 눈을 바로 던지는 게 아니라 눈을 뭉쳐놓은 거를 꾹 눌러 다지듯이. 그러면 눈 표면이 일시적으로 살짝 녹아요. 그랬다가 살짝 떼면은 그 녹았던 물이 다시 어떻게 된다? 얼어요. 이거를 몇 번 반복해주잖아. 꾹꾹 다져주잖아. 그러면 눈덩어리가 탕후루가 돼요. 눈덩어리 표면에 뭐가? 얼음이 코팅이 된다고. 그 탕후루 설탕 시럽 코팅되듯이. 그럼 얘를 던지잖아? 진짜 그럼 돌멩이 던진 것처럼 쭉 날아가죠. 그리고 이렇게 뭉치면 진짜 좋은 효과가 뭐냐면 딱 맞는 순간 여러분들 탕후루, 딸기 탕후루 입에 넣고 딱 씹으면 어떻게 돼? 설탕 그 사탕 부분이 팍 깨지잖아. 맞지? 팍 깨지면서 안에 딸기 과즙이 팍 터져 나오는 그 맛으로 먹는 게 탕후루잖아요. 눈덩어리가 날아가서 빵 맞는 순간 얼음이 팍 깨지면서 눈이 팍 뛰어. 맞은 애는 진짜 돌멩이 맞은 것처럼 띵한데 너 돌 넣은 거 아니지? 돌멩이 떨어진 게 없어요. 그냥 얼음밖에 안 튀었잖아. 꾹꾹 다져주면 돼. 그럼 어떻게 된다?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됐다가 물이 다시 얼면서 코팅이 된다.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가 되면 이런 상태 변화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지금 가열과 냉각을 했잖아. 다음 주 가면 다시 한번 이야기할 개념이고 나랑 수업하면 되게 일찍부터 배우게 되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대화주의라는 개념이에요. 요 단어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 출입에서 진짜 중요한 개념이야. 내가 관심을 두고 관찰하고 실험하는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범위를 개라고 하고요. 그 물체 주변의 환경을 주위라 그래요. 사실 과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물리랑 화학이거든요. 근데 물리는 실험자가 어느 위치에 있냐면 주위에 있어요. 내가 밖에서 어떤 실험을 하는 입장이야. 사실 오늘 배운 가열시킨다와 냉각시킨다의 입장은 주위의 입장에서 물질을 열을 집어넣으면 가열인 거죠. 물질에 있는 열을 빼내면 냉각이 되는 거잖아. 그지?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울 개념은 뭐냐? 이거를 물질 입장에서 쳐다보는, 사실은 화학은 물질 입장에서 쳐다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 물리는 큰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이고, 화학은 양자세계, 입자세계, 작은 세계의 화학 반응이나 결합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이야. 작은 세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 안에 들어가서 봐야 되잖아. 맞죠? 물리는 내가 버스를 타고 있으면서 버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버스의 움직임을 보려면 버스에서 내려서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물리는 주위에서 보통 많이 바라보고 화학은 개에서 바라본단 말이야. 그러면은 가열과 냉각을 개의 입장에서 뭐라고 이해해야 되느냐? 바로 열 흡수와 열 방출이 되겠죠. 맞지?
요거 뒤집어지는 거 헷갈려서 1학년들 틀리는 애들 많이 봐왔어요. 옛날에. 1학년들도 시험 치던 시절에. 그래서 요게 입장이 다르다는 거를 지금부터 잘 이해를 해야 선생님 친구 한 녀석이 있거든요. 나랑 같이 요새 이제 나이도 동갑이고 같이 야구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걔도 이제 학원 선생님이에요. 걔가 심지어 그 의학 전문 대학원까지 갔다가 중간에 포기했는데 물리를 참 못하는 친구거든요. 나랑 달리. 걔가 왜 물리를 못하는지 물어봤는데 아니 그렇게 수학도 잘하고 화학도 잘하는데 왜 물리를 못하냐 했더니 중간에 포기를 했대요. 물리를. 왜 했더니 나중에 우리가 열과 온도라는 요 단어 있잖아. 오늘 화학할 때, 오늘 물리할 때 배운 단어. 이게 물리랑 화학의 최고 심화 단계까지 가면 둘 다 똑같은 걸 설명해요. 기체에 열을 넣거나 빼면서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변하고, 이런 것, 기체의 입자 운동이 어떻게 변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똑같은 공식인데, Q의 부호가 반대로 적혀 있어요. 물리책이랑 화학책이. 그 이유가 뭐냐면, 바라보는 위치가 달라서야. 물리는 밖에서 가열하느냐 냉각하느냐의 입장인 거고 화학은 안에서 열을 받았느냐 열을 줬느냐의 입장이 되니까 부호가 어떨까? 방향이 반대잖아. 그럼 부호가 어떻게 적힌다? 공식에? 네, 반대 부호가 적히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공식인데 부호가 반대야. 이거 이해를 못해가지고 멘탈이 터져가지고 물리를 접었대요. 자기가 물리보다는 화학을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걸 모르겠다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말해줬지. 이것 때문이라고. 아씨 이랬는데 되게 단순한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럼 봐봐. 오늘 배운 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거 살짝 예습을 하자면 융해나 기화나 승화를 시키려면 내 입장에선 가열하죠. 물질의 입장에서는 열을 흡수해야 되겠지. 그러면 융해가 일어나거나 기화가 일어나거나 승화가 일어나면 주변은 시원해져요. 응? 반대로 액화가 일어나거나 응고가 일어나거나 승화가 일어나면 주위가 따뜻해지겠죠. 열을 방출해 주니까. 자, 여러분들이 가지는 최대의 딜레마 하나를 해결해 드릴게요. 이제 집에 가서 씻고 저녁 먹고 아니면 저녁 먹고 나서 씻고 자겠죠. 오늘은 특히 좀 따뜻해서 괜찮은데 되게 추운 날 자기 전에 샤워하라는데 어느 타이밍에 옷을 벗어야 춥지 아니한가를 고민하는 경우가 생기잖아. 과학은 실제적인 과목이에요. 언제 벗으면 되느냐? 거울에 김이 끼면 옷 벗어도 됩니다. 샤워기에 물을 틀어놓거나 세면대에 물을 틀면 잠시 뒤에 거울이 뿌옇게 김이 끼잖아요. 그때 벗으면 돼요. 김이 낀다는 거는 수증기가 물방울로 액화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거울에서 열이 나와요. 진짜야. 아니지. 수증기가 물로 변하려면 수증기가 가진 운동을 가진 채로 물이 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면 수증기가 가진 내부 에너지를 포기해야 물이 될 수 있어. 그럼 물이 에너지를 포기했다는 말은 물이 바깥으로 에너지를 뱉어줬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우리 바깥 환경, 주위에 있는 나는 따뜻해지는 거야. 알겠어요? 요걸 이제 우린 다음 주에 배울 거고, 그러니까 오늘 거 공부가 잘 돼 있어야 다음 주 화학도 이해가 쉽겠지? 자, 요거 필기하고 저기 20쪽 빨리 풀어보세요.